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소식은 최상병 사건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사건 초기부터 자세히 보고받고 있었다, 이런 정황이 드러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제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대통령 본인한테도 보고가 들어갔다라는 내용을 군 인권센터가 오늘 이제 폭로를 한 건데요. 예.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카카오톡 메시지 그리고 텔레그램 메시지 수발신 내역을 봤더니 연결식이 열렸던 지난해 7월 22일에 대통령의 보좌기구인 국가안보실에 지금 해병대 A 대령이 파견돼 있었는데 예. 그 A 대령하고 김계환 사령관이 카카오톡 메시지와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은 겁니다. 근데 그중에 최상병 부모님이 전하신 말이라고 예. 하면서 유가족들의 동향 그리고 의견을 담은 메시지를 이 해병대 A 대령한테 보낸 겁니다. 예. 그랬더니 A 대령이 네 사령관님 잘 확인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김기환 사령관이 뭐라고 했느냐면 장관님께도 보고 드렸고 V께도 보고 드렸다고 답장 주셨어라고 답을 한 겁니다. V는 보통 통상 대통령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장관님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예. 장관을 의미하는 걸로 보이고요. V는 이제 VIP, 그러니까 예. 대통령을 의미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종섭 장관한테 유가족의 동향을 담은 메시지를 보고를 했고 예. 그 내용을 대통령한테도 장관이 보고했다라는 취지로 지금 읽히는 그런 대목이 이제 있는 겁니다. 군 검찰이 이 내용을 확보를 했는데 예. 군사법원에다가 증거로는 제출을 하지 않아서 이게 주요 증거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정훈 대령 측에서는 이 내용을 확인을 하고 이걸 왜 군사법원에 제출 안 했느냐 예. 그런 의문을 가지고 이번에 이제 군 인권센터하고 같이 이 내용을 이제 공개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이 그동안 대통령실에서는 이 고 최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게 일관된 입장 아니었습니까? 뭐 기본 입장이 일단 대통령실에서 이제 관여한 적이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대통령도 이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보고받은 적이 없다라는 취지였습니다. 지난해 8월 30일에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 이제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뭐 국회의원들이 계속해서 질의했던 게 최상병 사건 수사 결과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경로를 했고 그리고 국방부 장관한테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지시를 했다. 예. 그때 소위 이제 쾅쾅쾅 발언입니다. 네. 쾅쾅쾅 이제 질책을 한 뒤에 경찰 이첩이 보류가 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예. 이 보도 내용에 대해서 부정했습니다. 그 당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대통령이 그런 디테일을 파악할 만큼 한가하신 분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오늘 이제 군인권센터의 폭로에 따르면 상당히 디테일한 내용, 그러니까 사망 사건 발생 초기부터 유가족의 동향까지도 보고받을 정도로 상세한 내용 보고를 받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이제 이 정황은 지금 나온 건데 뭐 추가적인 확인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것이 어떤 군 검찰 자료에서 빠진 거, 기소 내용에서 이게 굉장히 어떤 주요한 어떤 배경을 설명해 주는 것 같은데요. 네네. 왜냐하면 그 의사결정이 번복된 과정이나 이런 데서 대통령께 보고가 됐고 만약에 청와대에서 어떤 용산에서 대통령실에서 지시가 내려왔고 이런 정황 증거로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금 앵커가 말씀하신 대목이 중요하신 부분인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최상병 관련된 사건 수사 기록을 원래 이제 경찰로 이첩을 했다가 그걸 이제 다시 이제 걷어들이는 과정에 대통령이나 혹은 대통령실에 관여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간 과정을 담당했던 게 지금 이제 군 검찰이나 혹은 박정훈 대령 측에서 주장하는 거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 공개된 어떤 메시지에 따르면 이종섭 장관이 관련된 내용을 취합해 가지고 대통령한테 보고도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갖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을 보고받은 대통령이 나중에 국방부 장관을 질책한다든지 그래서 혹은 이제 수사 자료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는 지시가 내려간다든지 이런 추측을 해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이제 확인이 좀 명확하게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하신 쾅쾅쾅 경로 이런 정황과 이 자료가 부합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그렇죠? 이제 부합할 수 이게 있는 사실이라면 왜냐하면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으니까 화를 내셨고 그 화를 낸 것이 빌미가 돼서 의사결정이 번복됐고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설명되는 부분이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박정훈 대령 측에서는 왜 이런 어떤 주요 내용들이 검찰이 이 관련 내용을 제출할 때 빠져 있었느냐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정치 얘기로 좀 가볼까요?
네, 오늘도 정치권 시끌시끌했습니다. 특히 개혁신당 문제가 오늘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낙연 개혁신당 공동대표 통합선언을 한 지 10하루 만에 오늘 이 합당을 철회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기자회견의 내용의 일부를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2월 9일의 합의를 허물고 공동대표 한 사람에게 선거의 전권을 주는 안건이 최고위원회의 표결로 강행 처리됐습니다. 그것은 최고위원회의 표결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은 통합을 깨거나 저를 지우기로 일찍부터 기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새로운 미래로 돌아가겠습니다. 통합은 좌초했지만 저의 초심은 좌초하지 않고 오히려 굳건해졌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 정당 역사상 이렇게 빨리 합당이 깨진 경우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걸 웃으면 흡사 뭐 이렇게 좀 그래서 근데 약간 어떤 그렇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본 좀 웃긴 얘기가 있어가지고 우유 신선유의 유통기간이 11일에서 14일 사이랍니다. 그러니까 우유보다 짧게 깨졌다라고 이런 어떤 조롱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좀 짚어볼 대목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소위 그 최고위원회의 표결 이게 주도권 다툼의 어떤 분기점이 됐었다라는 거를 이낙연 대표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셈이고요. 그리고 애초에 이제 통합을 깨거나 이낙연 대표를 지우기 위해서 기획했던 걸로 지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애초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래서 지난 주말 이전에 이미 이 작업이 시작됐었던 것이다 라고 지금 이낙연 대표 측에서는 이제 의심을 하고 의심하는군요. 있는 거고, 그게 결국은 이제 합당을 물리는 조치로까지 이어진 건데 그래서 오늘 이제 새로운 미래로 돌아가겠습니다라는 표현이 좀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동안 알고 있기로는 합당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이미 이제 양당이 최고위원 회의도 같이 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합당 절차가 어느 정도 마무리돼가지고 물리적으로 결합이 됐던 거냐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건데, 돌아간다는 거는 그러면 돌아갈 자리가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어디입니까? 저희가 어제 신세계 시간에 언급을 해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등록을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어제 새로운 미래의 중앙당이 성립이 됐음을 공고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단순히 그냥 행정 절차상의 해프닝인 줄 알았더니 그걸 그대로 새로운 미래를 그대로 온전을 시키면서 대표직을 이낙연 대표가 다시 이제 수행하는 걸로 이제 결정이 된 겁니다. 그게 결정이 된 건가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냐면 애초에 개혁신당으로 이 양자가 같이 그 합당을 했었던 적이 없는 셈입니다. 심지어 그 얘기를 오늘 이제 이낙연 대표가 직접 하기도 했습니다. 법적 합당이 이루어지면은 일괄 입당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몇몇만 일부 이제 개별 입당을 했던 거고, 이낙연 대표 본인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일괄 입당을 안 했기 때문에 입당한 적도 없어서 탈당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이게 이 비유가 맞습니까? 그 결혼했는데 신혼여행 갔는데 혼인신고 안 해서 신혼여행지에서 파탄 난 거 뭐 이런 비유가 비슷한가요? 거의 그 비유에 합당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서류상으로는 결혼한 적이 없고 뭐 이런 게 되겠습니다. 남남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여행은 같이 갔고 그래서 서류상으로는 이혼도 안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도 오늘 뭐 기자회견하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뭐 많은 오해가 있었다는 취지의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내용 일부를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2월 9일 제 정당의 통합을 선언한 지 열흘 만에 이낙연 대표께서 이끄시는 새로운 미래가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담한 마음으로 국민들께 사과드립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관리할 수 있다고 과신했던 것은 아닌지, 또 지나친 자기 확신에 오만했던 것은 아닌지 이제 일을 하겠습니다. 개혁신당은 양질의 정책과 분명한 메시지로 증명하겠습니다. 지금 뭐 내용 들어보셨습니다만은 이준석 대표의 이제 평소에 언행하고 비춰보면 상당히 좀 이례적으로 그렇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이고 좀 반성하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 이제 소동이 당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버린 일종의 이제 권력 다툼이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지율이 잘 안 나오니까 나중에 공천 과정에서 비례 앞선번 놓고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거라 충돌이 일어난 거 아니냐. 뭐 이런 여러 이제 책임론들이 불거져 나오는 상황이라서 아마 이제 그런 비판들을 좀 의식한 것 같다. 뭐 이런 평가들이 많습니다. 아까 그 제가 가만 생각해 보면 이낙연 대표 측에서 지우기 기획이라는 것이 합당 이후의 말입니다. 잘 안 굴러가니까 그 이낙연 대표를 축출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다 뭐 이런 뜻인가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측에서 그런 기획을 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런 추측이죠. 네. 그러니까 네네네 그런 추측인 건데 그 추측 중에 한 축이 뭐냐면 예. 결국 이제 앞으로는 공천이 중요하니까 예. 공천관리위원장을 누구로 세울 거냐 이걸 둘러싸고 일종의 이제 그 다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 측에서 주장하는 거는 이준석 대표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개혁신당의 공관위원장으로 사실상 꽂으려고 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움직임이 워낙 강했었다라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김 위원장한테 저의 의사를 전달하고 아직 확답을 받은 단계는 아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뭐가 진행되는 상황은 아닌 거고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이낙연 대표가 오히려 저한테 김종인 전 위원장을 설득해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그 임무를 오히려 나한테 맡겨준 거다. 이낙연 대표 측에서도 양해를 한 거다. 이제 이런 오늘 이제 해명을 내놨고요. 그리고 이제 김종인 위원장을 공관위원장으로 그러면 임명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속도가 나는 대로 발표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름 하나하나를 거론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뭔가 좀 진척이 있을 때마다 따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도 가능성은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신당은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는 건가요?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죠? 지금은 그렇게 지금 전망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제 이 과정에서 여러 이름들이 오르내렸었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의 이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함익병 전 원장 뭐 이런 이름들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누구다라고 이제 딱 짚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정치 코너에서 다뤘지만 이게 이렇게 당이 11일 만에 깨져버릴 때는 이낙연 대표 측의 어떤 정치적 상흔은 아주 치명상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분석이 많았습니다. 뭐 양쪽 다 타격을 입기는 했는데 어느 쪽의 타격이 더 클 거냐라고 따지면은 이제 이낙연 대표 측이 더 크다. 뭐 이렇게들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정치 코너에서 한번 다시 그 상처의 깊이가 어느 쪽이 더 깊을지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돈 문제가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해설을 해드렸던 2월 15일자로 지급된 정당 경상보조금 6억 6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를 지금 현역 의원 5명을 확보를 한 이후에 받은 돈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김종민 의원이 탈당을 해버려서 다시 4명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제 논란이 제기가 되니까 이준석 대표가 오늘 직접 밝혔습니다. 일단 이 자금에 대해서는 전액 지출을 동결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상세하게 내용을 공개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반납하겠다는 게 원래 취지였는데 지금 중앙선관위에서 확인해 보니까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반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반납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정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으니 규정이 미비하다고 한다면 입법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조치를 취할 거고 잘 안 된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기부라든지 다른 형식으로 진정성을 보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규정 미비라기보다는 정당에 대한 정치 보조금이 원래 이제 정당에서 쓰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법률이 있기 때문에 취지와 어긋나게 사용되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설명이 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좀 찾아봤더니 이제 정치자금법 제28조가 보조금의 용도 제한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정당의 인건비라든지 뭐 비품이라든지 뭐 사무실 비용이라든지 이런 쪽에만 사용을 하게 돼 있고 여기 어딘가 이제 기부를 한다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못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못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제 기부할 수 있다라는 취지를 밝히긴 했지만 법률 안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는 별로 지금 잘못하면 법에 따라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그 정부에서 집행한 예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투명하게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법 이외의 방식으로 썼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그걸 어쩔 수 없이 쓰게 되는 상황도 그러면 저 이낙연 대표가 만드는 당에선 국고보조금 또 따로 나오는 건가요? 그럼 합당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건 그쪽이고 이쪽 그렇습니다. 참 이 돈 문제도 돈 문제가 정치에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정치의 내면 그 내부를 흐르는 어떤 동맥 같기도 하고요. 상처뿐인 이 결렬이라는 게 결국 이제 새로운 미래 같은 경우는 의원들을 끌어오는데 사실상 실패했고 창당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3억 원 가까운 돈을 사용한 걸로 좀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쓰고 실속은 안 남은 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상처가 크고 경제적 상처도 크군요. 그렇습니다. 이낙연 대표 측으로서. 자, 다음 소식 잠깐 넘어가기 전에요. 지금 기상특보 나와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방금 전국에 대설특보 발효됐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전국에 많은 눈과 비가 예보돼 있고요. 부득이 차에 계시는 분들은 안전운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예. 그 시간은 한 5분가 좀 안 나왔는데요. 네네. 예. 의사 파업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이제 복지부에서 파악을 해보니까 전국 상위 100개 수련병원 중에서 전공의의 한 55% 정도가 지난 밤까지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걸로 지금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직서 제출한 사람들의 한 25% 수준, 한 1,600여 명 정도가 근무지를 이탈했다. 그러니까 출근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10개 수련병원에 1,091명이 사직서를 냈고 그중에서 757명의 전공의가 출근하지 않은 사실도 복지부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는데 기존에 업무 개시 명령 내렸던 103명까지 포함하면 총 831명에 대해서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 업무 개시 명령에 불응할 경우에는 정부가 이제 따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좀 강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수치로 상황입니다. 들으니까 잘 안 들리는데요. 현장 목소리 혹시 좀 어떻습니까? 지금 뭐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좀 버틸만 합니까? 어제 저녁부터 지금 이제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진료가 연기되거나 수술이 취소되거나 이런 사례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제 저녁부터 접수된 피해가 34건이고요. 25건이 수술 취소. 진료 예약 취소가 4건이고 진료 거절 3건이고 입원 지연이 2건 등등인데 아마 본격적으로 이제 출근을 하지 않는 숫자들이 더 늘어나게 되면 이 피해는 더 커질 거고 의료 공백 사태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 이런 걱정들이 지금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실이나 정부 측은 아직까지 강경한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이 사안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오늘 오후에 있었던 그 국무회의에서 의사 증원이 필수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게 굉장히 명백하다. 그리고 2,000명의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다라고 대통령 오늘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협상의 여지가 아직까지는 없다는 뜻이고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지금 이제 복지부라든지 경찰이 밝히고 있는 강경 기조가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일단 오늘 대통령이 국무회의 그 모두 발언에서 한 9분 정도 의료계와 관련된 발언을 했는데 직접적으로 뭐 의협이나 뭐 의사 단체를 향한 겨냥하는 발언은 없었는데 엄정 대응 원칙 정도가 아마 이제 고수가 될 그런 상황으로 이제 보입니다. 자, 의사 수가 부족하다, 안 부족하다, 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외국에 비해서. 일단 의사협회 쪽에서는 우리 이제 의사 숫자가 뭐 OECD라든지 이런 발표되는 거에 비하면은 생각만큼 부족하지 않다라는 게 그동안 뭐 10여 년에 걸쳐서 이제 계속 주장해왔었던 내용이고요. 협회 측이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협회 측에서는 지금 이미 의사 숫자가 충분하고 그리고 의사 수요가 인구 감소에 따라서 이제 자연스럽게 줄어들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급격하게 늘릴 필요가 없다라는 게 그동안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이 지난 18일에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일단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숫자는 2.6명인데요. 이게 이제 OECD 최하 수준입니다. 지금 뭐 OECD 1위가 그리스인데 1,000명당 6.3명이고요. 스페인이 4.5명으로 2위고 스웨덴이 4.3명 3위. 근데 우리는 이제 그 1위 그리스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6명 수준이니까 절대 숫자 자체가 충분하다라는 의사협회의 이제 설명이 과연 국민들한테 와닿을 수 있겠느냐. 그건 일단 팩트가 아닌 걸로 확인된 거네요. 이 정도면. 그렇습니다. 통계 자료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서구권 국가들의 최근 움직임을 보면 고령화에 맞춰서 오히려 의사 숫자를 전체적으로 좀 늘리는 추세입니다. 야, 그렇습니까? 뭐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가 8,300만 명인데 의대 총 정원이 9천여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거를 15,000명가량으로 늘려나가겠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를 늘리겠다는 거, 50% 수준을 늘리겠다는 거고, 영국 같은 경우도 2031년까지 의대 정원을 15,000명 정도 늘리겠다. 이런 지금 이제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